13번. 자, 13번부터는 좀 설명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오른쪽에서 한번 문서죄에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을 정리하고 갑시다. 문서죄가 되는 건 두 가지 유형이 있죠. 하나는 내용이 허위인 경우, 어떤 내용에 잘못이 있는 것, 내용이 문제가 있다. 두 번째는 내용에는 문제가 없는데 명의인, 자기가 그 사람이 아닌데 마치 자기가 그 사람인 것처럼 그 사람 이름을 쓰고 그 사람 도장을 찍는 거예요. 타인의, 자기가 그 사람이 아닌데 타인의 이름을 쓰고 타인의 도장을 함부로 권한 없이 쓰는 거. 명의에 잘못이 있는 거예요. 작성 명의인이라고 하죠. 작성 명의인. 말이 어려운데 작성 명의인은 그 문서에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사람, 문서를 누가 썼는지 표시에 있는, 그 표시되어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작성 명의인이라고 해요. 임대차 계약서를 여러분이 이제 다른 사람 집을 빌리면 임대인 누구, 임차인 누구 이렇게 쓰잖아요. 이때 거기에 써 있는 임차인 누구라고 써 있는 그 사람이 그 문서를 작성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작성 명의인. 이게 두 가지 유형, 내용이 잘못되거나 명의인이 잘못되거나. 그래서 이걸 어려운 말로 내용이 잘못된 것을 뭐라고 하죠? 무형 위조라고 그래요. 무형. 사람을 중심으로 해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 쓴 내용, 어떤 내용은 드러나지 않잖아요. 어떤 추상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형식이 없다. 무형 위조라고 하고, 사람을 바꿔치기 한 이것을 유형 위조. 사람은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유형 위조. 그렇게 기억하면 쉬울 거예요. 더 쉬운 말로 하면 내용이 잘못된 거, 작성 명의인이 잘못된 거 이렇게 나누고, 자, 내용이 잘못된 것은 원칙적으로 공문서만 처벌하죠. 공문서에 한해서만 처벌. 사문서는 내용이 잘못된 건 처벌하지 않아요. 원칙적으로. 다만 사문서라 하더라도 내용이 잘못된 걸 처벌하는 건 딱 하나가 있죠. 뭐가 있죠? 허위 진단서 작성. 의사가 자기 병원에 자기 이름으로 저 환자는 전치 10주의 그 진단 결과가 있습니다. 허위예요. 가짜 환자인데 자기가 도장 찍고 자기 이름을 써요. 그러면 그 작성 명의인에는 잘못이 없죠. 자기 의사가 자기 이름 쓰고 자기 도장 찍었으니까. 근데 내용이 이 사람 환자가 아닌데 마치 환자인 것처럼 내용이 허위인 것. 이 사문서는 내용이 허위인 건 이 허위 진단서 작성죄만 처벌하고 나머지는 원칙적으로 처벌하지 않아요. 그러나 공문서는 어떠죠? 허위 공문서 작성죄가 있죠. 허위 공문서 작성죄. 그래서 경찰관이 음주 단속을 해서 김 씨가 음주운전을 했어요. 그러면 김 씨 음주운전 적발 보고서 공문서죠. 경찰관이 작성하는 공문서에다가 김 씨가 음주운전했다 이렇게 써야 되는데 김 씨가 아니라 박 씨를 거기다 쓰면 내용이 허위잖아요. 작성 명의인은 허위가 없는데 내용이 허위. 이것이 허위 공문서 작성죄. 이게 두 개가 이제 내용과 관련된 내용이고, 내용은 크게 어려운 게 없어요. 근데 두 번째, 이 명의인이 잘못된 거, 이게 좀 어려운 게 있죠. 그래서 명의인이 가장 쉬운 것은 내가 다른 사람 이름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거, 그것이 가장 쉬운 위조죠. 그런데 그건 시험에 안 나와요. 그래서 내가 문서를, 자, 갑이 문서를 작성하고 갑이 여기다 도장을 찍었어요. 그런데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문서 내용을 갑이 모르게 하는 거예요. 우리 판례 중에 종친의 회의록에 어떤 도장을 찍게 만드는 거. 자, 우리가 이러이러한 회의를 했는데 우리 종친회가 발전하는 내용이다. 까막눈인 할아버지한테 당신 여기다 도장 찍어라. 그래서 이거 승인한다라는 도장 찍어라. 줬어요. 그래서 그런 줄 알고, 즉 이 갑이라는 사람은 그 내용이 A라는 내용인 줄 알고 도장을 찍었는데 사실은 그게 자기한테 좋은 내용이 아니라 자기 부동산을 팔아 넘기는, 그것을 허락하는 그런 B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 갑이 문서를 도장 자기가 찍었으니까 작성 명의인이 갑이에요. 그런데 갑은 A라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할 의도였는데 엉뚱하게 자신의 의사에 반해서 B라는 내용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갑이 이걸 만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모든 과정을 갑을 도구로 이용해서 엉뚱한 사람이 문서를 작성한 거죠. 이게 그래서 위조죄.
위조죄의 간접정범이 돼요. 피해자를 도구로 이용해서 뒤에 숨어있는 자가 자기가 도장 찍은 거나 똑같아. 자기가 갑의 도장을 자기가 찍은 거나 똑같아. 자기 손으로 찍지 않고 이 갑을 도구로 이용해서 찍었을 뿐이죠. 그래서 정리합시다. 이 작성 명의인이 형식적으로 보면 아무 잘못이 없어요. 갑이 자기가 자기 스스로 자기 도장을 찍었으니까 형식적으로는 다른 사람 이름을 모용해 가지고 찍은 게 아니라 자기가 찍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조죄가 되는 경우는 딱 하나다. 간접정범인데 그 내용은 이 문서 내용을 작성 명의인인 갑이 모르고 전혀 엉뚱한 문서에 도장을 찍게 만들면 그 사람을 도구로 이용한 위조죄의 간접정범이 된다. 정리하면 문서 명의인이 그 내용을 알고 스스로 도장을 찍으면 절대 위조가 되지 않아요. 그 내용을 알면서 찍으면 절대 위조는 되지 않아요. 허위는 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사문서는 허위 처벌하지 않으니까. 어쨌든 절대 위조는 안 되는데, 유형 위조는 안 되는데 작성 명의인이 그 내용을 모르고 엉뚱한 내용에 속아가지고 엉뚱한 내용에 도장을 찍으면 자기 스스로 찍었지만 그것은 위조죄, 뒤에 숨어있는 자가 자기 범죄를 실현하는 위조죄가 된다. 이게 첫 번째. 그리고 허위 공문서 작성죄만 봅시다. 허위 공문서 작성죄와 관련해서 자, 허위 공문서 작성죄는 명의인은 아무 문제가 없다겠죠. 명의인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그 내용에 문제가 있는 것. 명의인에는 문제가 없고 내용에 허위 문제가 있는 것, 이것을 허위 공문서 작성죄라고 해요. 그래서 공문서는 공무원이 작성하는 거죠. 그래서 명의인은 반드시 공무원이어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없으니까 공무원이 허위 내용을 작성했을 때 허위 공문서 작성죄가 된다. 만약 공무원이 아니라 다른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작성하면 절대 허위 공문서 작성죄는 될 수가 없어요. 다른 말로 신분범이라고 하죠. 즉 공무원만 범할 수 있는 범죄다. 신분범. 그래서 예컨대 보조공무원이 있고 결재권자가 있어요. 결재권자한테 결재를 올려가지고 결재권자가 공문서에 자, 보조공무원은 갑이라고 하고 결재권자를 을이라고 합시다. 공문서에는 어떻게 도장을 찍죠? 을의 이름을 쓰고 을의 도장을 찍죠. 이게 이제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보조공무원이 기한을 이 내용들을 쭉 만들어 가지고 결재를 올리면 결재권자가 여기다가 자기 이름을 쓰고 자기 도장을 찍어요. 그러면 이제 아무 문제가 없는 거고 이 문서는 누가 작성한 게 되는 거예요? 얘는 타작이에요. 타작이 타닥 친 거고 얘가 작성한 거죠. 결재권자가 자기가 작성한 거랑 똑같다. 얘를 도와주는 것 뿐이니까 이게 아무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보조공무원이 기한을 허위로 올리는 거죠. 허위로 올려서 결재권자가 이거 허위인 걸 모르고 여기다 도장을 찍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자, 결재권자는 결과적으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셈이 돼요. 자기 이름으로 허위 내용의 공문서를 작성했으니까. 그럼 결재권자가 허위 공문서 작성죄로 처벌되느냐? 아니죠. 왜냐하면 고의가 없잖아요. 허위라는 내용을 몰랐기 때문에 이 결재권자는 허위 공문서 작성죄가 성립하지 않아요. 고의가 없으니까. 근데 결과적으로 허위 공문서가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 만들어진 건 누구의 범죄예요? 얘가 이 결재권자를 도구로 이용해서 자기 범죄를 실현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보조공무원은 허위 공문서 작성죄의 간접정범이 되는 거죠. 얘를 도구로 이용해서 성립하는 허위 공문서 작성죄가 돼요. 이 보조공무원은. 그런데 얘가 보조공무원이 아니라 일반인이다. 일반인이 이런 행위를 했다. 일반인이 허위로 신청을 해서 허위 내용으로 신청을 해서 결재권자가 허위 내용의 공문서를 모르고 만들었다. 그럼 얘 결재권자는 고의가 없으니까 얘는 범죄가 안 되고 일반인이 했으면 얘는 허위 공문서 작성죄의 간접정범이 되느냐? 안 된다고 했죠. 허위 공문서 작성죄는 반드시 공무원만 범할 수 있는 신분범이기 때문에
일반인이 한 경우에는 이건 범죄가 성립하지 않아요. 최소한 공무원이어야 돼. 보조 공무원이라도 공무원이 했을 때만 된다. 근데 둘이 같이 하면 어떻게 될까요? 같이 하면 이 보조 공무원은 허위 공문서 작성죄가 성립하게 되고 이 두 사람은 신분범인 형법 총칙 규정인 33조 규정에 따라 교사 방조나 공동정범은 될 수가 있어요. 간접정범은 안 되지만 이 허위 공문서 작성죄의 교사 방조범 또는 공동정범은 33조를 매개로 해서 성립할 수 있다. 그러나 단독으로 범하면 절대 일반인은 허위 공문서 작성죄가 성립할 수가 없다. 함께 범했을 때 33조를 매개로 해서 허위 공문서 작성죄의 공범이 성립될 수가 있다. 여기까지 이걸 기억하고 두 번째 이것과 비교할 것이 보조 공무원이 이렇게 허위 내용의 기한을 올려서 이걸 모르는, 정을 모르는이라고 하죠. 고의가 없는, 허위라는 정을 모르는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으면 이 보조 공무원이 허위 공문서 작성죄의 간접정범이 되는데 이런 과정을 생략하고 지가 결재권자 도장을 자기가 갖고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여기에 허위 내용을 기재하고 여기다가 결재권자 도장을 자기가 찍어요. 결재권자 의뢰 도장을 자기가 찍어, 자기가 의뢰. 자, 이렇게 되면 보조 공무원이 허위 내용을 기재하고 결재권자의 도장을 자기가 찍었다. 그럼 결재권자가 이 문서를 만든 게 아니죠. 물론 이걸 다 허락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허락하지 않았을 때 네가 내 도장 찍어라 이렇게 허락하지 않았는데 지가 도장을 가지고 있는 걸 기화로 해서 자기가 이런 문서를 만들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이 권한 없이 다른 사람 명의로 전혀 타인의 명의로 문서를 만드는 거랑 똑같죠. 이건 바로 위조예요. 위조. 유형 위조. 의뢰 의사에 반해서 만들어낸 유형 위조. 즉 허위 공문서 작성죄가 아니라 그냥 위조죄가 되는 거예요. 공문서 위조죄. 무형 위조가 아니라 유형 위조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결재를 받아서 하면 무형 위조가 간접정범 무형 위조가 되지만 결재를 받지 않고 자기가 독단적으로 의사에 반해서 결재권자의 도장을 찍으면 이건 유형 위조. 그냥 공문서 위조가 된다. 자, 이것을 지금 설명드린 길지 않지만 이 내용을 알고 있으면 복잡한 문서죄는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이걸 동영상을 보시는 분은 잘 이해가 안 되면 다시 되돌려서 여러 번 반복해서 보시고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로 돌아가서 문제를 한번 확인해 봅시다. 13번 공무원이 아닌 자가 관공서에 허위 내용의 증명원을 제출해서 자, 첫 번째 주의할 건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이네요. 일반인이 허위 내용의 증명원을 제출해서 그 내용이 허위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그 증명원 내용과 같은 증명서, 이게 공문서죠. 공문서를 발급받았다. 공문서를 발급받았다. 그러면 자, 이 문서를 작성한 사람은 고의가 없으니까 범죄가 안 돼요. 그런데 이 공무원 아닌 사람이 범죄가 되느냐? 이 작성자가 이 내용을 알고 있나요? 모르고 있나요? 작성한 사람이 내용을 아나요? 모르나요? 허위인 것은 모르지만 자기가 어떠한 내용의 공문서에다가 도장을 찍는지는 까막눈이 아니니까 읽어보고 내가 이런 내용, 이런 걸 허가해주는, 이런 증명서에 허가해주는 내용을 그런 문서를 만든다라는 건 알고 있죠. 얘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건 위조가 되잖아. 내용을 모를 때만 위조가 된다겠죠. 이 작성자가 내용을 알고 있다라면 이 행위는 위조가 아니에요. 아무 문제가 없죠. 이게 도장 찍은 사람이 내용을 알고 자기 도장을 찍었으니까. 다만 허위 공문서 작성죄가만 문제가 되죠. 근데 허위 공문서 작성죄는 신분범이기 때문에 공무원 아닌 자가 간접정범 형식으로 허위 공문서 작성죄를 범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때는 이 결론이 유형 위조, 즉 공문서 위조죄, 이거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위조는 되지 않는다겠죠. 두 번째, 무형 위조 검토해 볼 수 있는데 이것도 안 된다. 이제 무형 위조로서 허위 공문서 작성죄가 문제가 되는데 이것은
신분범이기 때문에 공무원 아닌 자가 이렇게 단독으로 간접정범 형식을 범할 수가 없다. 둘 다 범죄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건 공무원 아닌 자가 했기 때문에 허위문서 작성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어떤 범죄도 성립하지 않아요. 다음.